안녕하십니까. 병자호란의 창으로 다시 본 조선시대 사람들 강의입니다. 지난 4주차 강의에서는 인조반정의 명분과 친명 배금 외교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5주차 강의에서는 정묘호란 당시 벌어졌던 주화척화 논쟁을 중심으로 정묘호란 전반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로 정묘호란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지도는 정묘호란 전후의 명, 후금, 조선, 몽골의 이 형세도입니다. 그러니까 후금은 1621년에 요동의 중심지인 요양과 심양을 점령한 이후에 광명까지 공략하고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진격해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을 돌파해서 명나라 내지로 진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명은 방어선을 완전히 후퇴를 시키고 산해관 외곽에 1623년부터 지금 지도에 보이는 송산이라든지 금주라든지 영원, 대능하 같은 산해관의 외곽을 지키는 외곽 요새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해관 외곽 요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영원성인데요. 이 영원성에는 사진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로서는 최강의 대포, 홍위포라고 하는 가장 사정거리도 길고 관통력과 명중률도 뛰어난 방어용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홍이의 홍은 붉을홍, 이는 오랑캐 이로, 원래는 이 포가 네덜란드 함선에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네덜란드 함선과의 교전을 통해서 홍위포의 위력을 확인한 명은 이 홍위포 자체 제작을 시도해서 즉 이때, 그러니까 1627년 전후에는 이 영원성에 홍위포가 11문 정도 이제 배치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1626년 1월에 이 영원성을 누르하치가 공략을 했는데요. 당시 영원성의 수장이었던 원숭환의 지휘로 이 누르하치의 철기군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또 일설에는 누르하치가 이때의 홍위포 파편의 부상을 맞아서 병사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후금의 침략 동기와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1626년 8월에, 음력 8월에 결국 누르하치가 그 병사를 하게 되고요. 1626년 9월, 인조 4년에 홍타이지가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이룩한 후금이라는 제국을 이어받았지만 그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로 명이 후금과의 이 적대적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금수 조치를 취한 상태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경제 봉쇄 정책이었는데요. 후금의 어떤 경제적 그 자금의 출처였던 명과의 무역이 금지됨으로 해서 후금은 굉장히 특히 생필품이나 식량의 조달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다시피 명이 1623년부터는 아주 견고한 산해관의 외곽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후금의 방어를 이제 막아내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이 방어선을 돌파하기도 아까 누르하치의 사례에서 보았다시피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은 전통적인 이의제의 정책을 통해서 후금을 세 방향에서 포위해서 공격하려는 정책을 취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동쪽의 조선. 조선에게 이제 제올조 지은을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조선에 있는 모문용과 조선을 선봉으로 세워서 후금의 후방을 교란을 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몽골에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던 몽골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 차하르부였는데요. 이 차하르부에는 무상은, 여기서 무는 어루만질 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몽골의 차하르부를 회유해서 반후금 전선에 이제 투입하려는 그런 명예 정책을 시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문용군, 이 평안북도 철산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모문용군이 계속 후금의 후방을 교란하는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금의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요동이라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오랑캐가 정주하고 있던 한인의 지역을 약탈을 하고 금방 본거지로 돌아가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었는데 1616년에 건국한 후금은 그런 패턴을 취한 게 아니죠. 이제 요동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곳을 자신의 어떤 국가의 기반, 경제적 기반으로 삼아서 영구히 점령하려는 정책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동 지방의 경작, 즉 농업 경영을 성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그 건주 여진 근처에 살던 이 만주인들을 전부 다 이제 요동의 중심지로 이끌고 와서 그 다음에 경작지를 나눠주고, 그 경작지는 한인 백성들, 거의 이제 노예에 가까운 한인 백성들에게 이제 경작을 시키게 됐는데, 이렇게 만주족하고 한족들이 거주를 같이 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민족상의 갈등과 차별적 대우에 따른 이제 불만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인 경작 노예들이 많이 이제 도망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 게 다름 아닌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용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후금은 계속해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던 몽골 부족들을 귀순을 권유를 해서 어떤 자국의 군대로 삼고 세를 늘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족들을 감당할 만한, 부족의 인구를 감당할 만한 어떤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거듭된 기상 이변, 일종의 이제 천변제의로 인해서 이 당시 이 지역은 조선이나 중국이나 이 요동할 거 없이 굉장한 소빈기의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식량난도 굉장히 가중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627년 6월에 이 만문노당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나라가 굶주려 곡식 한 승에 은 8량 값이 되었다. 백성들이 인육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좀 더 살펴보면, 이때 나라에 은이 많았으나 무역할 곳이 없어서 은의 값은 싸지고 여러 재화의 값은 비싸졌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 결국은 명의 경제 봉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게다가 또 하나의 어떤 그 루트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과는 비록 교전은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어떤 우호적인 교류가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이 후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은 후금의 요동 지배를 크게 동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홍타이지가 이런 난국을 타개할 만한 어떤 강력한 군주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금의 제2대 한의 지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후금의 정치체제는 팔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인 그 집단의 우두머리인 기주가 일종의 연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8기의 기준은 당시에 누르하치의 아들과 조카들이었습니다. 홍타이지도 그들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 8기는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로서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8기에 속한 기민들도 기민의 1차적인 충성 대상은 그 한이 아니라 바로 이 8기의 그 기주가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누르하치는 유언으로 이런 어떤 그 유목적인 성격이 강한 일종의 그 연합적인 정치체를 유언으로 남겼는데요. 그걸 팔왕합의제라고 합니다. 즉 8개의 기주가 모여서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라는 그 유언이었죠. 게다가 이제 이 홍타이지는 8개 기주 중에서도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해서 즉위식 때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세력이 강한 3명의 대버일러, 버일러는 이제 만주의 귀족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들, 즉 8개 그 기주 중에 한 사람이었던 3명의 대버일러에게 본인이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번 절을 하는 그런 예를 취하고서야 한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홍타이지는 당시 여러 8기의 기주 중에 수석에 불과한 그런 아주 취약한 왕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단독으로 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즉 한의 자리에 있다는 건 가장 북쪽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북쪽의 자리를 차지해서 남면,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을 남쪽 방향에 두는 건데, 본인 혼자 남면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린 다른 3명의 버일러와 함께 남면해야 되는 그런 취약한 왕권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홍타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외적인 상황, 국내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의 어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기존의 누르하치와는 다른 대명 유화책을 펼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계기는 누르하치의 사망 때 바로 영원성을 지키고 있었던 원숭환이 누르하치의 조문사절과 그 다음에 홍타이지의 이제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을 보냈는데요. 이때 원숭환에게 역으로 대명 공격 전쟁을 중지할 테니 풍부한 예패를 바치면은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식의 유화책을 이제 던져놓게 되는 거죠. 일단 명예에 대한 어떤 전선은 유보를 해놓고 그 다음으로 취한 게 바로 뒤쪽에 있어서 모문용을 지원하고 있었던 조선을 침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된 게 인조 3년, 즉 1625년 1월에 이괄란의 잔당인 한유는 이괄의 아주 측근 부하였던 한명년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명년의 아들 한윤과 이제 정매 등이 후금에 도주해서 이 조선 정벌을 이제 권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정묘호란 때 이 조선을 침략하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정묘호란 당시의 후금 병력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청측의 관찬 연대기 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군사 기밀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기본 연대기 사료는 이제 문관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기인해서인지 정확한 기록이 아예 그 병력의 규모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 측에는 상당히 과장된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보통 이제 3만에서 3만 6천 정도의 기병이 왔다라는 이제 기록이 보이는데요. 또 다른 기록을 보면 1만에서 2만 정도라고 기록된 그 사례도 찾아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의 모든 군세, 그러니까 정규 병력과 비정규 병력을 합한 그 군세가 4만 5천에서 5만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1626년에서 1636, 37년이면 굉장한 시차가 있고, 그 사이에 청나라는 굉장히 그 국력을 불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정묘호란 당시의 후금 병력은 이 조선 측 기록에 나오는 3만이나 3만 6천보다는 훨씬 더 밑돌지 않았을까.
대개 2만 내외로 아마 추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 후금군이 이 총사령관은 아민이라고 하는 자였는데요. 이 아민이라고 하는 자가 이끄는 후금군이 1627년 인조 5년 1월 13일에 압록강을 도하를 합니다. 압록강을 도하를 해서 의주성을 14일에 단 하루 만에 함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의주성의 오른쪽에 창성부라고 하는 이제 그 성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14일 날 가볍게 함락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병력이 능안산성, 지도상에서는 곽산 근처입니다. 바로 이 루트가 지금의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뚫려 있는 1번 국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루트입니다. 이 대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능안산성도 15일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서북 일대에서, 그러니까 평안도 일대에서 가장 견고하고 지세, 방어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형이라고 일컬어졌던 안주성마저도, 여기에는 사실은 인조반정 직후부터, 인조반정뿐만 아니라 광해군 때도 많은 병력과 물자를 비축해 두고 있었던 때인데요. 이 안주성마저도 21일에 허무하게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안주성이 무너짐으로 해서 사실은 이 서북 지역의 어떤 조선군의 방어 거점은 거의 다 사라진 거나 이제 진배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안주성으로 공격하기 전에 후금군은 이 부대를 나눠서 모문용군, 철산 앞바다에 있던, 지금 가도라고 표시되어 있던,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용군을 공격을 했는데, 모문용군은 뭐 별다른 저항 없이, 그러니까 조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 거죠. 바로 신미도로 도주를 하고 맙니다. 신미도로 도주를 하고 말고, 그 다음 또 다른 부대는 이 용천 근처에 있었던 용골산성이라는 조선의 군사 요새를 공격을 하는데요. 이 정묘란 때 거의 유일한 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승전이 용골산성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용골산성을 지키던 이 관군의 지휘관은 이 출성을 했다가 후금군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제 기능을 못하고 이 전 지방관이었던 정봉수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키고 그 남아있던 용골산성의 군민을 이제 규합을 시켜서 굉장히 장기간에 이제 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묘호란이 3월 3일에 형식적으로는 종전이 되게 되는데 4월 달까지도 이 용골산성에서 분전을 하면서 후금군의 공격을 끝내 막아내는 그런 아주 기록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안주가 뚫리게 되니까 그 후방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 평양도 이제 굉장히 큰 도시죠. 평양하고 황주의 방어선이 있었는데 이곳의 방어는 접전이 벌어지기도 전에 아예 이 지휘관들이 포기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되고 2월 초순에 이르면은 지도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개성 위쪽에 후금군의 선봉이 황해도 평상까지 남하하게 됩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남하했으면 개성에서 한양까지가 거의 하루길이면 달려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후금군이 이제 코앞에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런 이제 첩보를 접한 조선 조정은 1월 말에 인조가 강화도로 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 보면 이괄의 난에 뒤이은 두 번째 파천이 되게 되는 거죠. 1월 말에 강화도 파천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소현세자는 분조, 그러니까 임시조정이죠. 이 인조가 있는 원래 정식 조정 말고 세자가 지휘하는 이제 임시조정을 전주 지역에 이제 두기로 하고 전주 지역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렇게 조정을 나눈 이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목적은 세자가 내려감으로 해서 그 지역의 민심과 군심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선군은 방어선을 후퇴를 해서요. 처음에는 임진강에 구축을 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한강 쪽에 방어선을 재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도성에서는 약 2,000명의 조선군 병사가 남아 있었는데 도성의 치안이 유지가 안 되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 병사들마저도 이제 전부 다 도성을 포기하고 이 강화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평양도 성이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한양인 도성도 성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로 들어간 인조는 하삼도,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이 조선에서 가장 물산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았던 지역이죠. 하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징병을 독려를 하고요. 또 이런 정규군 외에도 의병의 봉기를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청도와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전쟁이 너무 빨리 종결되는 바람에 이제 아까 그 북쪽에서 보았던 그 용골산성의 정봉수 의병과 같은 그런 활약은 못하고 전쟁이 마무리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2월 초순에 이르면은 이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놓고 강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전선이 소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강화 협상은 후금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주성을 그 점령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후금군 총사령관인 아민의 명의로 이제 국서를 발송해서 조선의 개전의 명분을 설명을 하고 화친을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정묘호란의 배경과 전개를 마치겠습니다.